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강 1949년 이후의 중국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49년 이후에 중국은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역사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회주의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은 사회주의적인 실험으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 음, 또 문화대혁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문화대혁명 끝나고 개혁개방, 그리고 육사 천안문 사건,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지금 대국 굴기의 길을 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19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일 전쟁도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중일 전쟁이 끝나면서 결국 대륙의 패권을 놓고 국민당 공산당 간의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949년에 결국은 국민당은 중화민국 국민당은 결국은 타이완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공산당이 승리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초창기의 그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첸리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첸리춘 선생님은 중국의 유명한 루슌 연구자인데요. 한국의 중국 현대문학 연구자들과도 교류가 많이 있어서 한국에도 여러 차례 오시고 했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첸 선생님이 본인의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제가 여기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신중국 초기를 회상하면서 이 첸리춘 선생님이 다니던 학교는 굉장히 이제 그 고위 자제들이 다니던 그런 학교였었다고 하는데요. 상류층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였다고 하는데 학창 시절에 이 치엔리춘 선생님의 생각으로는 중국 공산당은 가난한 자들의 정당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러한 정당이었었고 그래서 학교가 노동자, 농민 아이들을 우대했지만 상류층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그런 상황들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신 적이 있는데요. 1950년에 중국은 혼인법을 발표해서 여성 해방을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봉건적인 그런 결혼, 축첩을 금지하고 이혼을 허용하는 이런 법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토지개혁법이 통과가 되는데 이 토지개혁법은 그야말로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봉건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소수의 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 이제 소장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이제 이런 것이 몇 대째 대물림으로 계속되고 있었던 것인데 토지개혁법을 통해서 지주의 땅을 이 소장농들에게 개인에게 나눠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정권은 엄청나게 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는 이런 셈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국민이라고 해도 다르죠. 차이가 있죠. 여러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땅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신정권을 지지했겠지만 또 땅을 뺏긴 사람이 어디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야말로 더할 나위가 없는 국가 폭력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데
이삼마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논은 한마지기가 찾아보니까 150평에서 300평이라고 하고요. 밭은 한마지기가 약 100여 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수백 평의 땅을 이제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소장농들이 경자유전으로 땅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그걸 다시 국가가 환수를 해갑니다. 53년이 되면은. 그래서 공공의 것으로 집단 농장 체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엔 또 농민들이 반발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아무튼 집단 농장의 형태로 재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0년대에는 이제 단위라고 하는 것이 도시에서는 구성이 되는데 이 단위라고 하는 것, 단위 요것이죠. 바로 단위라고 하는 것은 생계나 이 주거 또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을 거의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생활에 있어서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는 이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직장과 사회주의의 단위는 좀 달랐었는데요. 사회주의의 단위는 직장 이상의 것이죠. 그야말로 직장에다 사회보장제도, 주택 등등이 다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여서 아무튼 뭐 지금도 그것을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사회주의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평등, 해방을 지향하는 이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는 근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하고 해소하려는 이런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상적 사회주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평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평등한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이지 않습니까? 마르크스주의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실현에 옮겨서 국가의 형태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마르크스주의라고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인 것이죠. 이야기를 한다면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의회제도에서 사회주의적인 강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 만약에 이제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사회주의적인 성격의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공공적인 사업을 한다든가 등등의 이런 것. 그래서 북유럽의 사회주의, 이른바 뭐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민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사회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예컨대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후보 예비 후보였었죠. 중간에 포기를 해서 나오지를 않게 되었습니다만은 버니 샌더스가 두 뭐 몇 번 어쨌든 대선에 나오면서 공약으로 아주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공약 중에 하나는 공립 주립대학교의 무상교육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들은 등록금이 우리보다 훨씬 비싼데요.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융자를 받아서 다니고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을 해서 그걸 갚아가는 형태로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음, 이것을 이제 뭐 어쨌든 버니 샌더스는 부자한테서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런 데 쓰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아주 그런 획기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이제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는 캐피털리즘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뒤에 주의라고 하는 이즘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달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하나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사상이나 주의라기보다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회주의는 이 시장 원리에 인위적인 제약을 가함으로써 그 모순을 완화하고 해소하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사상, 자본주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주의인 것이죠.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으로 인해서 거기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에 속해가지고 영업을 잘해가지고 회사 이름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이익을 많이 남겨줬는데 내가 이익을 많이 남겨줬다고 해서 그 이익을 내가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는 결국 정해진 급여 체계에 따라서 그냥 월급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자본가에게 귀속이 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 사이의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주의는 사적인 이득을 없애고 사회적 분배를 하기 위해서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고 노동에 따라서 분배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많이 한 자는 많이 받고 적게 한 자는 적게 받고 모두의 것으로부터 분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중국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는가? 원칙적으로는 생산 수단의 공유와, 그러니까 생산 수단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하는 것들인데요. 이것을 사적 소유로 하지 않고 공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어떠한가? 공유인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국가의 것이거나 인민공사나 단위 등등의 집단의 것이라고 하는 면에서 공유라고 하는 점은 맞지만, 그것을 과연 인민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인민 모두의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던 첸리친이라는 분은 중국에서는 건국 이래 두 개의 중국 사회주의가 존재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관방의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모택동, 등소평 등등의 공산당 지도자들의 이 어떤 사회주의적인 모델,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 사회에도 역시 인민들 사이에도, 국민들 사이에도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욕망이 존재해 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사회주의적인 실험이라고 하는 에,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건국 초기에는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가난한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집단, 그런 면에서 가난한 자들의 정당이라고 하는 면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1956년에는 백화제방 백가쟁명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좋고 어쨌든 다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 진행이 되면서 공산당 비판 등으로 사회 비판적인 이런 목소리가 너무 높아져 가니까 58년도에 반우파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자유주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탄압을 가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화대혁명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민공사라고 하는 것, 인민공사는 이제 중국적인 사회주의의 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5천 가구를 모아놓은 거대한 집단, 평균 5천 가구였다고 하죠. 인민공사를 만들어서 인민공사를 중심으로 타가소, 공동식당, 공동침소, 양로원까지 갖추면서 이것 하나가 자급자족의 체제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인민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민공사는 호적, 혼인까지 관장했고, 사람들은 배급권을 받아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주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급자족적인 경제 유니트, 이런 것이 이제 인민공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그 인민공사에 의한 대규모 어떤 증식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모택동은 영미 자본주의 국가들을 종이호랑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영국을 15년 내에 따라잡는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약진 운동은 금세 참담한 실패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중앙정부의 무리한 목표 설정, 작업장에 하달되는 엄청난 생산 할당량, 상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 이런 것들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 자연재해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어, 농촌은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59년에서 62년 사이에 중국에서 1,400만 명에서 3천 명 가량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주의적인 경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착오로 거치게 되면서 불만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니까 59년에 모택동이 국가주석직을 사임하고 유소기가 이것을 승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계획 경제를 사회주의적인 계획 경제를 수정하는 이제 이러한 조정 정책이 수립되어져 갑니다. 예, 65년에 상해 문회보에 신편 역사극 해석학관을 평한다라는 이 평론이 실리게 되는데 요문원이라는 사람이 글을 싣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문화대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은 극 중에 청렴한 지방관료 해서 이것이 모택동을 비판하다가 실각한 팽덕회라는 사람을 암시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글이 독초라고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학술계, 교육계, 보도계, 문학, 예술계, 출판계 등등에서 이제 이른바 계급 투쟁이 이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대혁명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계기가 되었던 글이 이 연극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붙게 됩니다. 문화대혁명의 전개, 지금 뭐 동영상은 있는데 시간 관계로 이걸 뭐 보여주진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아마 볼 기회들이 있을 텐데요. 66년 8월에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100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모주성 만세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 조반유리, 짜오판요리, 그래서 이제 에, 반란하는데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 라는 말로 홍위병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면서 대란 대치, 그래서 이제 큰 난리가 한번 나야 또 크게 이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당시에 이제 유행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모택동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당시에 문화대혁명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을까 하는 것은 대약진 운동 이후에 어떤 사회적인 모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반감이 이러한 비판 운동으로 전개가 된 것입니다. 모택동은 그것을 굉장히 잘 이용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소기를 비롯한 많은 공산당 고참 간부, 문학의 인사가 수정주의자,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 변질된 수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비판받아서 실각하거나 사망하고 중국은 폭력과 무질서의 거대한 소용돌이로 빠져가게 되면서 이 문화대혁명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71년도에 임표라고 하는 사람이 모택동의 뒤를 잇는 2인자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몽골에서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문화대혁명의 일단락으로 보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체인리춘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주도의 문화대혁명으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에, 그 민간에서의 이제 이 사회주의적인 요구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서 시골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모택동에 대한 평가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자 모택동이라고 하는 상이 있고 또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는 이단자 모택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존재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민간 사상가들은 대체로 모두 초기에는 모택동의 숭배자였다가 에, 또 모택동에 대한 비판, 탄압 그리고 반모택동의 길을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하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방은 지식인이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통화 좀 곤란한데 예, 무슨 말입니까? 예, 예, 예. 녹화 중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지식 청년들이 이 일반 백성들과 일반인들과 교류가 가능해지도록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식 청년들이 처음으로 이 홍위병들이 라오바이싱을 만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1976년에는 조원라이 그리고 마오쩌둥이 사망을 하면서 이제 문화대혁명이 종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동안의 어떤 피해 심리 같은 거, 피해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것들로 해서 여기 이제 천안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했었던 것, 이것이 이제 1차 천안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인방 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택동의 중심에 있었던 왕홍문, 장충교, 강청, 요문원 이 사람들이 이제 실각당하게 되고 그리고 덩샤오핑도 한때는 실각되었습니다만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이제 개혁 개방의 길을 끌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너무 이념투쟁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를 후퇴시켰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8년 이후부터는 개혁 개방 시대로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현재의 이제 이런 체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대학 입시가 부활되었다든가 인민공사가 해체되었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72년에는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상하이 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이 이때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네. 1957년이라고 하는 57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독재 체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1980년대가 되는데요. 80년대는 이제 뭐 문화대혁명을 경험을 했으니까 이후로 사회주의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더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희망에 찬 이런 희망적인 시기가 80년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2차 천안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장 경제가 도입되면서 또 오히려 여기서 이제 음, 권력의 관계로 인해서 부가 다시 편중이 되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정보를 독점하고 거기서 이제 기회를 잡으면서 부가 다시 이제
그 빈부의 차가 심해지게 되고 돈 버는 사람만 벌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면서 불만이 점점 또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89년에 춘절이 지나면서 대량 농민이 도시로 유입이 되고 후야오방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공산당 총서기가 사망을 하면서 이 사람 후야오방은 국민들을 많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좀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되면서 추도식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려고 하는데 잘 되지를 않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갈등을 많이 겪다가 결국은 이 계엄령이 공포가 되면서 군대가 예,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근데도 아무튼 국민들은 이 시민들은 설마 발포를 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는 못했던 것인데 여기서 발포를 한 겁니다. 시위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사망자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군인이 국민에게 총을 쏘았으니까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이죠. 천안문 사건은 중국은 집단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딛고서 여러 가지로 이제 천안문 사건을 딛고서 다시 이런 시장 경제가 후퇴하지 않는다. 시장 경제의 개혁 개방의 길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고 또 대국 굴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공팔원장 같은 것들이 발표되기도 했었고요. 리우 샤오포라는 사람이 이제 반체제 인사인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 모옌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었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 2013년에 국가주석으로 취임을 했는데 국가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5년 임기로 되어 있고 이 한 번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에 5년을 일기 5년을 종료를 하고 그해 10월 달에 2기에 도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18년에 시진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 서문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삭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3년임은 안 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시 이런 예전의 뭡니까 좌경적인 이런 그 오류가 이런 정치들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데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고요. 육사 천안문 사건에 대해서는 뭐 너무 요건 좀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육사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비판적으로 중국 사회를 보기에는 새로운 계급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정치 권력과 자본 이것이 이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게 하나로 되면서 권귀 자본가라고 하는 이런 특권 계급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장쩌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3개 대표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기업가, 지식인, 노동자, 농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본가의 입당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는 가장 나쁜 사회주의와 가장 나쁜 자본주의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런 비판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내용들은 조금 너무 상세한 내용이니까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중국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지도 이제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제 또 다시 어떤 길로 가게 될 것인가 또 다시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중국몽이라고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2013년에 시진핑의 연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꿈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꿈꾼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몽. 이것은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이라고 하는 국가부강, 인민행복, 민족진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것이 이제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화민족의 중국몽이에요. 개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개인이 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여기 지금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꿈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뭐 요런 내용들인데 지금 글쎄요 이제 녹화로 해서 지금 이 하려고 하니까 글쎄 좀 더 어색해서 좀 잘 안 되는데요.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저에게 평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